김진홍 목사님 즈음 새벽을 깨우리로다. 147쪽. 다음 날 넉마주의를 나가야겠는데 출원값 940원이 없어 걱정하고 있으니 아내가 1,000원을 건넸다. 나는 의아해서 어디서 거금 1,000원이 생겼냐고 물었다. 아내는 이럴 때 쓰려고 비상금으로 둔 것이라고 했다. 그럼 굶을 때 어떻게 안 쓰고 있었느냐 물었더니 양식 사 먹는 것은 소비니까 안 썼고 추렁 사는 것은 생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 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내다보니 아기를 업은 만삭의 부인이 먼발치로 우리 방을 보고 있었다. 20대의 부인으로 얼굴에 부기가 있었다. 이상하다 싶어 아내가 나가서 데려왔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었다. 옆에서 아내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말씀드리세요 라고 재촉하니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떠듬떠듬 말했다. 아기 아빠가 술 먹고 사람을 때려 감옥에 갔는데 산딸이 가까워서 친정에 가서 몸을 풀려고 한다고 했다. 아기 아버지는 얼마의 형을 받았냐고 물으니 6개월 받아서 이제 4개월 살았고 2개월 남았다고 했다. 여인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는 다시 침묵이었다. 아내가 눈치채고 친정에 가시는데 여비가 없느냐고 물으니 여인은 고개만 끄덕였다. 친정이 어디며 여비가 얼마나 들으냐고 물으니 전남 별교인데 700원이 든다고 했다. 아내가 그럼 도중에 요기도 해야 할 것이니 1,000원은 있어야겠네요 하더니 나에게 여보 아까 그 돈 1,000원 드립시다 며 힘없는 말투로 말했다. 나는 추령 사려던 돈 1,000원을 주어 보냈다. 그녀는 말이 없이 나갔다. 벙어리처럼 고개만 숙여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는 갔다. 이리하여 넉마주의 첫날은 추령을 마련치 못한 채 채군을 따라다니며 넉마죽기의 요령을 익혔다. 넉마죽기도 아무거나 주어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되는 것만 골라 담아야 하는 것이다. 쓰레기에도 종류가 있고 종류에 따라 이름이 있었다. 일반 종이류를 오색지, 시멘트 포대 종이 등을 항색지를 하드롱 플라스틱 비닐류 알창이라 불렀다. 나는 쓰레기 종류와 이름을 익히며 넉마죽기 견습을 했다. 최근은 어느 호화주택 앞에 놓인 쓰레기통에서 비닐에 싸서 버린 밥을 주어 추렁이에 담았다. 또 다른 집 쓰레기통에서 닭다리 몇 개를 주워 담았다. 내가 채군에게 버린 밥이나 닭다리를 왜 주워 담느냐고 물었더니 채군은 끓여서 정심합시다 하고 말했다. 나는 즐겁하며 이 사람아 버린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그만 버리세요 했더니 채군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전도사님 넉마주의는요 더럽다는 생각을 버리는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도 오늘은 첫날이라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며칠만 지나면 생각이 싹 바뀌실 겁니다. 리어카가 있는 곳에 이르러 채근은 나무를 주어 모아 불을 지피고 주워온 비락통을 끄집어내더니 가까운 가정집으로 달려가 물과 김치, 된장 등을 얻어왔다. 비늘에 쌓인 밥을 비락통에 넣고 된장과 김치 등을 버무려서 불 위에 얹었다. 닭다리를 툭툭 털고 굽더니 나에게 권했다. 나는 더러운 생각이 들어 사양했다. 그는 혼자 닭다리 6개를 단숨에 먹어치우고 비락통으로 다가가 앉았다. 나는 속이 메스꺼린 것을 꼭 참고 잡탕밥을 함께 먹었다. 식사하면서 채군은 넉마주의는 무엇이든지 다 주어 쓸 수 있으며 넉마주의 생활 편리함을 자랑했다. 재떨이, 비닐장판, 냄비, 이불, 석유골로 등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쓰레기장으로 나온다. 실제로 그의 방에는 쓰레기장 출신 기구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오후에는 수도여자사범대학 뒤편을 돌다가 어느 쓰레기 집합장에서 죽은 개 한 마리를 보았다. 아마 약을 먹고 죽은 쥐
아마 약을 먹고 죽은지를 먹은 것 같았다. 최근은 그 죽은 개를 보더니 반색을 하며 추렁을 내리고 시멘트 포대 종이로 개를 둘둘 말아 추렁 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이빨이 드러나게 싱긋이 웃으며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다니니 재수가 좋은데요 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약 먹고 죽은 개를 정성스럽게 싸서 추렁에 넣을까? 나는 납득이 가지 않아. 최근 그 개 죽은 쥐 먹고 죽은 개 같은데 왜 추렁에 담는 거지? 라고 물었더니 최근은 그렇지요. 쥐약 먹고 죽었더라도 창자를 훑어내고 요리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저녁에 기차게 요리를 할 테니 우리 집에서 오늘 저녁 쇠주 파티 한판 벌립시다 하고 했다. 나는 놀라서 이 사람아 그게 버리세 자네 누구 죽이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는 아니란다. 이 개를 보식당 집에 가져가면 당장 500원을 받는단다. 그의 말로는 우리가 보식당 집에 가서 개고기를 먹을 때 그것이 성황개인 줄로 아시면 오해입니다. 우리 농마주의들이 죽은 개를 주워서 다 팔면 그걸로 보신탕을 만듭니다. 고 했다. 그러나 500원에 팔기가 아까우니 저녁에 가서 요리해 먹자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채군집에서 오라는 정관이 있어 갔더니 이미 소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큼직한 대야에 개머리가 얹혀 있고 진로 소주 대여섯 병이 준비되어 있었다. 채군을 중심으로 마을 청년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주인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차려진 개고기상을 앞에 놓고 나를 기빈 대접하며 먼저 한 점 드시라고 권했다. 귀한 음식이니 예의로 내가 먼저 시식을 하여야 자기들이 먹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심히 난처했다. 그 고기의 역사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쥐약에 대한 불안 때문에 먼저 먹을 수 없었다. 쥐약 먹고 죽은 개를 삶아 먹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 고기를 먹으면 금방이라도 쥐약이 온몸에 퍼질 것만 같았다. 나는 불안감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시치미를 떼면서 아니 이런 자리에 상아가 어디 있는가 각자들 드세 하며 시식을 사용했더니 그런 법이 없단다. 소똥도 층계가 있고 역 앞에 지게꾼들도 순번이 있는 거라며 먼저 시식을 하란다. 나는 이 사람들아 요즘은 지게꾼은 다 없어지고 용달차 세상이 아닌가. 용달차는 빠른 놈이 1등인겨. 자 체면 차리지들 말고 어서들 들게 하고 권하며 뒤로 빠졌더니 성질 급한 채군이 그래 오래 기다렸으니 어서 시작하자고 하며 호기 있게 고기를 뜯어 소금에 꾹꾹 찍어 먹기 시작했다. 모두들 신나게 달려들며 먹으며 소주잔을 비워댔다. 나는 불안한 눈으로 젊은이들을 보고 있었다. 개다리 한쪽이 금세 뼈만 남고 갈비짝으로 손들이 옮겨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배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괜찮은 모양이로구나 판단하고 그들 틈에 끼어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배운 나는 그 후로 넉마 죽기에 익숙하게 되자 죽은 개를 보면 반갑게 주어다 채군에게 주었다. 채군은 역시 정성껏 요리하여 밤에 파티를 열곤 했다. 나는 이제는 누구에게라 질세라 기세 좋게 고기를 썩썩 베어 먹게끔 발전했다. 처음 넉마를 나간 날 집에 돌아보니 친구에게서 3,000원 송금이 와 있었다. 좋은 일에 고상한다니 끝까지 견뎌 좋은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적은 돈이지만 격려의 뜻으로 보낸다는 내용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침에 그 부인에게 1,000원 주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1,000원을 드렸더니 3배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날 밤에 개고기 파티에서 돌아와서는 피곤에 지쳐 잠에 골아 떨어졌다. 참결에 누가 깨우는지라 눈을 뜨니 손전등이 나를 비쳤다. 빛이 약해진 손전등이었다. 일어나 앉아서 살피니 주민 중에 한 분이 잭나이프를 나의 코 밑에 들이대고 있었다. 나는 칼을 보았다. 조그만 칼인데 녹이 슬고 날이 무뎌진 칼이었다. 나는 웬일인지 웃음이 나서 씩 웃으며 어르신네 왜 그러세요?
병신도 가지가지라더니 칼도 가지가지입니다. 들 것 같지도 않은 칼을 들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을 걸었다. 그는 어금니를 지그시 물면서 목사는 오른편을 때리면 왼쪽을 대어준다지. 나 노름하다 반돌이 떨어져 왔는데 돈 좀 구워줘. 내 반드시 갚을게 하는 것이었다. 반드시란 말을 강조하느라 이빨을 지그시 깨물며 발음했다. 나는 그가 출근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돈 빌리러 오시면서 칼을 들고 오셨어요. 누가 보면 강도들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는 무한한 듯 칼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는 울상을 하며 동사정을 했다. 이 미친 아비가 자식 새끼 월급 타다 놓은 걸로 노름했는데 다 날렸소이다. 그 돈을 메워 넣어야 집구석에 들어가서 빈손으로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다 하고는 입을 쩍쩍 다셨다. 나는 얼마가 있어야 이런 돈을 메우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수이다 하고 문자까지 써가며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유는 없었다. 단지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다. 그에게 친구가 보내준 돈 3,000원을 주었다. 이 돈은 내가 어르신네의 노름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의 월급돈을 날리셨더니 그 자리를 보충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유용하게 쓰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는 어쨌든 고맙소이다 하고는 나갔다. 다음날 새벽에 누가 찾는다며 잠을 깨기에 눈을 부비며 나갔더니 지난밤에 오셨던 그 어른이다. 나는 다시 찾아온 것이 못마땅하여 문간에서 이야기하고 돌려보내려 했더니 그는 굳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단다. 주인이 나보다 앞서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나는 그를 교회당으로 데려갔다. 교회당이라야 흙바닥 위에 가마니를 깔았고 창에는 창틀만 있었지 유리도 아직 끼우지 못한 상태였다. 지붕에서 비가 새서 밖에 가랑비가 올 때 교회 안에는 소나기가 올 정도였다. 그는 내가 앉기도 전에 나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며 김 목사, 어제 저녁에 실례가 많았소이다 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나는 손이 잡힌 채로 앉으며 얼떨결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 돈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안주머니에서 한 뭉치의 돈을 끄집어냈다. 나는 그가 3,000원을 가지고 가서 끝발을 올려 세운 것이구나 생각하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돈뭉치 중에서 3,000원을 세워 내게 주면서 내가 빌린 돈을 갚습니다 하고는 김 목사,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돈도 받아주시겠소 했다. 나는 대답하기가 퍽 궁했다. 노름에서 딴 돈을 헌금으로 하겠다니 받기도 어색하고 사양하기도 곤란해서 참 난처했다. 나는 먼저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신수가 팍 폈습니다 했더니 그가 대답했다. 뭐 물어보나 마나지요. 내가 노름밭에 10여 년을 굴러다니면서 별 기술은 없어도 큰 봉변은 당하지 않았는데 글쎄 어제 저녁에는 몽땅 털리지 않았겠어. 앞이 캄캄해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 그참 예배당 돈이 세긴 셉니다요. 예배당 돈으로 판을 펴자마자 나한테 다 오더구만요. 허허, 다 목사님 덕분이지요. 나는 이 돈으로 헌금하고 나머지는 마누라를 줄랍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손 씻고 사람 될랍니다. 휑한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부인께 드리십시오 하고 그 손을 저으며 아닙니다. 나 진심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했다. 그가 헌금을 꼭 드리겠다고 고집하기에 우리 교회는 헌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원하시면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교회당 뒷자리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그는 아 그래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하고서는 교회당 뒷자리에 놓은 헌금함으로 가서 얼마의 헌금을 넣고는 발걸음도 당당하게 돌아갔다. 다음 주일 예배 후 헌금함을 열어보니 7,000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넉마주의 일을 열심히 나갔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대로 나가 오후 2시까지만 하고 지역으로 돌아와 일했다. 환자 방문, 직업 소개, 개인 면담, 좌담회, 싸움 말리기 등의 나의 일과였다. 항상 바빴다. 이제는 마을에 싸움이 일어나면 나를 데리러 왔다. 와서 싸움을 말려 달라는 것이었다. 막바지 인생을 살고 있는 판자촌 주민들은 싸움을 많이 했고 또 싸움을 하면 무지막지하게 싸웠다. 걸핏하면 가을부림이었고 희생자가 났다. 비투성이가 되어 교회로 와서 치료를 받곤 했다. 판자촌 청년들은 칼로 찌르고 징역살이 가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 징역살이 가는 것을 국비 장학생으로 간다고 했다. 겨울철이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봄철에서 가을까지는 노동판을 찾아다니고 여자들은 행상이라도 해서 살아가지만 겨울에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노동일은 시멘트가 얼기 때문에 공사일이었고 행상은 추운 날씨라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길거리의 노점상도 주위의 행인들이 바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판자촌의 겨울은 잔인한 겨울이 되었다. 겨울이 되면 절도나 폭행으로 국비 장학생이 되어 감옥에서 겨울 한철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오늘날 넉마주의 작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니 주민들이 반색을 하며 맞이했다. 또 무슨 일이 있음을 짐작하고 왜 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하고 물었다. 한 주인이 말도 마십시오. 지금 대판 싸움이 벌어져 선생님을 몇 차례나 데리러 왔습니다. 고 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집 앞에는 온 이웃이 둘러싸고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내가 나타나니 들어갈 길을 만들어 주었다. 교인 한 분이 전도사님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며 눈짓을 했다. 내가 개의치 않고 안으로 들어갈 태세를 보이자 그는 내 발소매를 잡고 옆으로 끌고 가서 귓속말로 지금 칼로 찔러 놓고 설랑 누구도 들어오면 한 번 더 찌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이따가 제풀에 기가 꺾이걸랑 들어가세요 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면 칼에 찔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병원으로 갔습니까? 물으니 병원에 가다니요. 녀석이 시퍼런 칼을 들고 문간에 서서 아무도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못하게 하고 있는 판인데요.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다.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요 나 좀 살리시오. 이놈이 사람 죽이네 하고 선 다시 잠잠해졌다. 나는 그가 제풀에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칼을 휘둘리고 있는 녀석은 이 마을에서도 최고 악질로 이름난 녀석이었다. 악한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자 그대로 악한이었다. 그의 손에 걸렸으니 생명을 다칠 염려가 있는 것이다. 빨리 구해내야 한다. 그 녀석은 얼마 전에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아내를 발가벗겨 밖에 끌어내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는 조그만 딸아이를 남겨놓고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그의 아내가 약기운에 비명을 지르다 피를 토하는데도 그는 곁에서 눈썹 하나 까딱지 않고 대저라 이년아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악독해도 정도를 벗어난 병적인 사람이었다. 30대 전후의 미남자였다. 그러나 눈에는 살기가 있었다. 자기의 인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악한 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그를 진정시키고 칼에 찔린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호송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문 앞에 가서 들여다보니 미스터 악질은 부엌칼을 손에 쥔 채 문 입구에 서 있었고 위쪽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폐를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으며 피가 겉으로 배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한 청년에게 길에 나가 택시를 잡아오라고 이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두려워 가슴이 약간은 떨렸다. 나는 대연을 가장하고 문지방을 넘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예배당 선생이 들어간다. 이때 남정네들 몇이 우르르 들어가 덮쳐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뒤따라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로 손을 흔들었다. 악질은 나를 보자마자 칼을 손에 움직이며 찌르르는 표정을
취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도끼가 서려 있었다. 마귀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떨렸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주님께서 그의 악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셨을 때 눈을 연상했다. 그런 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눈을 만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 하고선 눈을 돌려 찔린 사람을 보았다. 그 녀석의 눈도 나의 눈길을 따라 같이 찔린 자를 보았다. 그때 나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가 그의 곁에 섰다. 순간이 지났으나 그는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며 그에게 한 발짝 다가서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칼끝이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손을 다시 내밀자 그는 칼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횡하니 나가버렸다. 나는 밖을 향해 두어 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소리 지르며 찔린 사람에게 갔다. 그는 배가 하며 헐떡였다. 장정 둘을 시켜 언덕 위에 택시가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데려가게 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그를 찌른 남자는 며칠 후 또 다시 시칼로 지나가는 사람을 찔렀다. 이번에 찔린 사람은 피를 펑펑 쏟다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찌른 이유도 별게 아니었다. 악질이 마을 입구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는 청년이 길 가운데 버려져 있던 연탄재를 발로 쳤다. 차인재가 술 먹는 자리에 날라와서 미스터 악질이 옷에 떨어졌다. 지나가는 청년이 연탄재를 찬 것은 대포집에 강아지가 짖었기 때문이다. 연탄재가 옷에 떨어지니까 그는 밖을 내다보고 엑스 새끼 죽을 때가 됐어. 어따 발길질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다. 지나가는 청년도 듣고만 있진 않았다. 그는 자신도 뚝방 사람이고 뚝방의 깡이란 게 있는데 욕을 먹고 어찌 그냥 지나갔으냐라는 식으로 썽 소리가 높으여잉 목에 힘 빼시용 하고 능청을 떨며 약을 올렸다. 그 소리를 들은 악질이 벌떡 일어나서 대포집에서 칼을 들고 뛰쳐나갔다. 주위에서 저 칼 하는 사이에 아이고 소리와 함께 칼은 청년의 아랫배에 박혀 있었다. 찔린 자는 화장터의 한 줌이 채로 변했고 찌른 자는 20년간 국비정학생이 되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자기 속에 지옥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가 지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법률이 하는 것은 흩어진 지옥을 한데 모아 큰 지옥을 만드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반자촌에 살면서 그들이 같은 처지에 사는 이웃에 대한 이해심이었고 작은 일에 서로 싸움질하는 것이 딱하게 생각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서로 의논하고 뭉치면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해치며 사는 것이 안타깝기만 했다.